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8월 13일날 대국민 보고회를 하면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고, 또 그 뒤를 이어서 공개본에서 300페이지가 넘는 공개본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또 국민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를 작성을 했고, 또 그것들이 갖는 의미가 적어도 국정기획을 구상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이어지는 세션들에서 발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비교적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2024년 말 현재 다음번 대통령 선거는 27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7년에 우리는 어떤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당에서 당연히 고민을 했고,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27년은 굉장히 먼 시간입니다. 사실은 당장에 전투를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의원들은 하루는 그렇고 한 달짜리 목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보는 게 그럼 너무 멀리를 볼 수 없잖아요. 당장 총 들고 싸우는데 어떻게 긴 시간을 생각합니까? 경제연구원과 민주연구원과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이런 데서 또 좀 긴 시간은 거기서 생각하고 거기서 준비하고 마련해야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년은 그래서 민주연구원에 맡겨진 목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27년을 24년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 사회 문제가 진짜 뭔가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론들을 얘기했습니다만 24년 말쯤 돼서 한국 사회가 이상한 무기력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도 학계도 27년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 대한, 미래 좌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전보다 담론 연구가, 담론 주장이 훨씬 적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쉽사리 잘 안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특이한 무력감 같은 게 우리 사회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그 24년 기준으로 해서 2년 정도 지나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겪었고 너무나 많은 패배를 겪었고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세월이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 사회는 그 전 대선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2년 대선할 때 민주당의 캠프의 제목이 대전환 캠프였습니다. 나중에 대전환 캠프, 대전환이라고, 대전환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다가 대전환 포럼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신 조국혁신당으로 이제 가서 함께 하시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대전환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지, 왜 그게 필요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인식이 좀 불철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민주당은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놓고 세상을 바라보던 민주당은 늘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에 쫓겼던 것들인 것 같습니다. 성장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특별하게 서민과 중산층을 놓고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좀 특별한 단어도 특별한 개념도 좀 고안해야 되는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하거나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고 조합하는 기술이 발달하거나 이랬던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마라톤을 하면 앞에 주자가 있는 상태로 계속 마라톤을 했던 겁니다. 앞에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따라잡으면 나는 그 다음 또 앞으로 가고, 그 다음 앞 사람 따라잡으면 또 그 앞으로 따라가고, 이게 우리들한테 주어졌던 마라톤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는 달렸고 노력했고 앞 사람을 따라잡았습니다. 거의 다 따라잡고 나니까 앞에는 사람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지면 1등 했다? 우리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명시적인 우리가 따라갔던 롤모델 독일과 일본을 우리가 얼추 가면서부터는 우리한테 더 이상 명확한 목표, 롤모델이 사라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이제 이완되기 시작했고 성장률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두 번씩은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길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박근혜 때, 이명박 때도 그랬고 윤석열 때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목표라는 단계 올라갔던 것들은 생각해보면 우리 정부 때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10,000부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20,000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 30,000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를 제시해야 된다는, 무언가 보여줘야 된다는, 남들한테 비난을 받을까 봐 좀 두려워하는 그런 걱정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잠재 성장률이 너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나라의 이론과 어떤 누구의 얘기를 갖다가 붙여서라도 설명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을 열심히 따라가고 그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난 시절, 산업화 시절이라고 말했던 그 시절 우리는 열심히 수행했고 그것들을 완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게 없어진 겁니다. 성장률은 이미 제로 상태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아주 정직히 말하면 0%의 성장을 달성하지 않는다면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윤철 장관 나오셔서 엄청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도 거기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만은 2% 근처의 성장을 한다면 우리는 진짜 선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이미 매우 떨어져 있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대부분 학계에서는 이미 0%대 진입했다라고 느낍니다. 통계들은 대부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성장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상태로라면 0% 못 벗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보통 쓰는 말 중에 아래 공포라는 말을 씁니다. 경기가 후퇴가 되면 사람들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생기고 소득 불평등이 더 난무하고 이럴까 봐 걱정하는 말들이 아래 공포입니다. 그러나 아래 공포를 넘어서서 영의 공포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장이 멈춘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질 거고 노인들에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생각했던 우리 삶의 수명, 기대 수명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우리 훨씬 오래 살지 않습니까? 연금 문제 그래서 심각한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떨어지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 하에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면 투자 멈추고요. 소비 줄이고요. 그다음에 성장률 마이너스로 갑니다. 0이 다가올 때 0은 0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다가올 것이고 이게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중진국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적은 없었습니다. 선진국 언제나 왔습니다. 까딱하면 옵니다. 지금 프랑스 난리 났죠.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프랑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유럽 전체가 그렇고 일본은 이미 우리한테 여실히 우리 롤모델했던 일본은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영의 공포에 다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탈피를 해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왜 성장을 해야 되는지는 뻔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들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한테 바람직한 세상은 눈길 걸어도 신발 안 젖고 발 꽁꽁 안 얼고 겨울에 토끼털 귀마개에 있어서 귀 안 시렵고 한 정도가 저한테는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릴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선생님이 옥수수빵 나눠줄 때 60명 한 반에 옥수수빵 30개 들고 와서 나눠가죠. 이럴 때 아주 곤혹스러웠던 기억들. 어떤 선생님은 성적순으로 주라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가난한 순서로 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똑같이 나눠 먹어 이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반장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옥수수빵 나눠주는데 선수가 됐었거든요. 자르면서 조금 큰 거는 내 좀 가까운 사람 주고 좀 덜 작은 거는 덜 친한 사람 주는 짓도 여러 번 해봤고, 자르다가 부스러기 많이 남기게 하는 기술도 터득했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회는, 우리가 가야 되는 사회는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기본이라고 하는, 한 사회의 평균이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사회적 문화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기준들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 성장이 멈추는 순간 그 사회는 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 행복을 주장하시는 저희 경제학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선배님은 부탄도 행복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요즘 그 선배님이 갔던 부탄을 가셨던 게 벌써 15년 전입니다. 지금 부탄 들여다보면 행복지수 팍팍 떨어져 있습니다. 옛날의 부탄이 아닌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는 점점 올라가고 발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만 하더라도 점점점 높은 기준을 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을 우리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평균을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회적으로 있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기본은 마치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가 올라가듯이 기준선도 점점 올라가게 마련인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성장이고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 내려가야죠. 뭐 결국은 거기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중간에 내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24년 말 현재 27년을 바라볼 때,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는 그 전 대선에서는 대전환이라고 했던 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전환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24년 말쯤 돼서는 우리한테 주어진 대전환의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한테는 인구 증가도 안 되고, 우리한테는 성장 잠재력도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들을 망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저를 주변에서, 제 주변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많은 공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배하던 생각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것인데, 그 올리는 거는 비법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기술 패권 시대에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술 경쟁력과 또 하나는 경영 기술을 늘리는 것,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전통적인 기법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한테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의 투기를 하다시피 했던 도박이 하나 있었습니다. IT 산업으로 경제 전체를 바꿨던 겁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대통령이 했던 거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투기는 항상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서 드디어 오늘날 우리가 IT 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한국 사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삶이 낮은 단계에서 차츰차츰 올라가는 이런 사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올려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성장이라고 부른다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다른 일이 하고 싶어서 어디서 들은 소리가 있어서 인수봉을 갔습니다. 인수봉 그 암벽을 가서 그냥 학교 가면 잡힐 것 같고, 그렇더니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나도 새로운 경험을 하자 해서 인수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대학 교수하는 친구하고 둘이서 인수봉을 가자고 갔습니다. 아무 장비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신발도 그냥 운동화 신고 갔습니다. 중간쯤 올라갔는데, 중간이 아닙니다. 한 3분의 1도 안 되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경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최선의 방법은 끝까지 올라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이 암벽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면 다치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얼굴은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다치는 데는 결국 손바닥, 뒤꿈치, 발꿈치, 발 이런 데가 다칩니다. 다 까졌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면 그처럼 우리는 큰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이 AI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시대 전환을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어찌 보면 모험에 해당할 정도의 과감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한테는 그런 기회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한 가지 기회가 AI입니다. AI는 어쩌면 우리가 완벽히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AI를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에 남은 것은 군산에서 포항에 이르는 길 사이에 있는 녹슨 쇳덩어리들이 우리한테 남겨질지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군산에서부터 포항까지 차를 몰고 가보십시오. 정책을 짜기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이틀 동안. 거기 가면 석유화학,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 즐비하고 그 공장들은 공통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들입니다. 다 안 됩니다. 지금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조국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동안의 고속성장에서 지체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몸은 커졌는데 정신이 덜 커진 거죠. 불평등 문제는 우리한테 엄청나게 현재 존재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외는 말도 못하게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소외에만 그 소외를 저버릴 수는 없지만 그 소외만 붙들고 있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 소외를 붙들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자리에 정체되고 정체는 꽃장 후퇴로 이어질 거라고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저는 우리 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여러분들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은 가서 특강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에 힘을 합쳐서 보태지 않는 한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그쪽 분들도 당신들의 기득권도 잃어버릴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한테 협조하시고 함께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을 짜면서 이런 절박함이 사실은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불안과 하는 것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냉정하고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지금 100일 조금 넘었죠. 그죠? 100일 조금 넘었는데 돌이켜보면 한 1, 2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요. 첫날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요. 100일 계획이라는 게 제가 2번쯤 본 것 같아요. 이런 100일 계획, 저런 100일 계획을 본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이 100일 계획 갖고 시작하신 건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되시자마자 비상 민생 경제 TF 만드셨고 여야 대표 만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만 일들을 겪어오셨는데 한 1, 2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처럼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계는 민주주의가, 한국의 민주주의도 옛날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것처럼 세계도 더 이상 옛날의 세계는 아닙니다. 미국도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미국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앞에 놓인 거는 따라갈 모델이 없는 현실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몽땅 힘을 합쳐서 해도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심도 아직 안 드셔서 배고플 때 이런 투정을 부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책들을 이번에 입안을 했고 그 정책들 곳곳에 오늘 와서 보니까 그때 정책을 다듬었던 사람들이 몽땅 발표도 하시고 또 토론도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차라리 토론자는 좀 치열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몽땅 모셔다가 토론자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우리 당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당에서 만들었던 지금의 대통령이 만든 정책 속에 진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때를 놓치면 우리는 어쩌면 암벽 가다가 떨어져서 부상당하는 제 어린 시절의 꼴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